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떴고 36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긋한 노년의 나이가 되었죠. 썰프로를 통해 다사다난한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들으며 저도 지금의 나이까지 살면서 겪었던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에 함께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으며 이제 얘기를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20대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과 단칸방에 살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일용직에 벌이가 너무나 작아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진짜 이게 맞는 걸까? 어떻게든 내 손으로 키워볼까?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넘게 마음이 뒤집어졌고요. 제가 어렸을 때 주위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도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오며 커왔기에 부모가 자식을 고아원에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젠 제가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려고 생각하니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밥 한 숟가락 먹이기에도 벅찬 생활은 이어졌고 아이를 키우며 짜증만 늘어갔죠.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방에 연탄이라도 피워 다 같이 죽어버릴까,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만 들어버리니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고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고요.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손을 떠나 원장님 손을 잡은 아들을 뒤로 한 채 돌아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그날 밤 돌아가며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생각 하나로 이 악물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모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았더니 형편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앞뒤 안 보고 죽을 듯이 노력하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찾아올까 하는 생각에 고아원에 물으니 아들은 입양을 가 있더군요. 그때 저희 아들이 딱 19이었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자라서 잘 살고 있었어요. 한창 공부로 바쁜 시기였지만 이제껏 아들을 찾는 것이 삶의 목표였기에 남편과 같이 고아원을 다시 찾은 거였고요. 아들이 입양했다길래 저희는 원장실로 갔어요. 고아원 원장님께 호소하며 부탁했고 결국 원장님은 입양하신 부모님과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입양하신 부모님들과 통화를 몇 마디 해보니 다행히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셨고 생각이 열려있는 분들이셨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언제든 친부모가 나타나면 돌아가게 해줄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들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들이 입양간 집에 방문을 해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과 입양 부모님들께 드릴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 찾아갔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만나는 날, 만나러 가는 길에 저는 또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다시 함께 살자고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은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니 탁 하고 내려놓으며 예전에 버려놓고 왜 이제 찾아왔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당시 사춘기였고 자신이 버림받았었다는 기억이 상처로 남았다는 거 너무나 이해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들과 다시 살고 싶었고 너무나 보고 싶었다며 함께 살자고 했더니 좀 더 생각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매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입양하신 부모님도 아들을 잘 달래며 친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해 얘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노력한 끝에 아들은 저희 부부를 못 이긴 척 따라 나오게 되었고 이후 저희 셋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시도 평온할 틈이 없었네요. 아들이 온 지 반년도 안 돼서 제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뜬 겁니다. 고등학생인 아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닌데 이렇게 저에게 큰 삶의 무게를 남겨놓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저는 너무나 막막했지만 아들마저 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고 동네 마트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이런저런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열심히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어릴 적 버림받았다는 기억 때문인지 저에 대한 감정이 계속 껄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했어요. 너가 어렸을 때 너무나 우리 집은 힘들었다는 얘기를 전해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자주 큰 소리를 쳤고 엄마는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도 가끔 했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은 타들어갔지만 저는 다 이해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엄마인 채로 아들 졸업까지 마쳤고 아들은 사업을 하겠다며 집을 떠나버렸죠. 저는 다시 혼자가 됐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아들이 차린 회사 사업이 벤처기업 표창까지 받을 만큼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다는데 결혼식엔 저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결혼했다고 따로 전화나 문자도 없었고요. 결혼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남편 친구분이 건너 들었다며 전화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은 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알게 된 얘기인데 결혼할 때 며느리한테는 자신의 엄마가 죽었다고 말했다는군요. 아무튼 당시 저는 많이 속상했지만 이것도 다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가슴에 구멍을 낸 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먼 발치에서 아들의 성공을 홀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며 청소일, 마트 잡일 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몸을 쓰며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무리가 되었나 봅니다. 거기다 내가 아들에게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과 응어리가 컸는지 일하던 중 저도 모르게 쓰러졌어요. 다행히도 함께 일하던 분들의 빠른 도움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으로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와 함께 일을 하던 분 중에 제가 의지하면서 아들 얘기를 가끔 털어놓곤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 핸드폰에서 아들 연락처를 보고 전화해서 저의 입원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간 삼켜왔던 서름이 폭발을 했나 봐요. 그리고 아들은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어요. 아직도 날 용서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용기조차 없었죠. 저는 아들에게 이제 나는 다 된 것 같아. 일도 하지 못하고 우리 아들한테 용서도 제대로 못 빌고 이렇게 담담히 얘기했더니 글쎄 아들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 맺히더라고요. 워낙 무뚝뚝한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곤 아들이 따뜻하게 안아주더군요. 30년 만에 처음 안아본 아들 품이 그렇게 따뜻한지를 그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아들이 안아주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제 감정만 생각해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세상 모든 걸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 몸 상태는 언제 아팠냐 싶게 빠른 속도로 좋아졌고요.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아들은 자신의 아내에게는 제 얘기를 당분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도 이해됐습니다. 죽었다고 말했던 엄마가 갑자기 살아 돌아왔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우스웠고요. 아들한테 용서를 겨우 받은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까지 받으려 하는 게 저도 여간 내키진 않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이 제안을 했는데 자신의 회사 공장에 직원들이 밥을 먹는 구내식당이 있다고 해요. 저더러 그곳에서 반찬을 만드는 참모를 하면 어떠냐고 하길래 저는 너무나 좋다고 했죠. 사실 아들이 주는 생활비 받아 먹으면서 넉넉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아 일을 쉬고 싶진 않았던 참이라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게 제 존재는 감춘 채 아들 공장의 식당에서 참모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니 오며 가며 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하더군요. 제가 살아오며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그 식당에서 일할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인상이 사실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뭐랄까요? 여우같이 생겼달까요? 툭툭 내뱉는 말투가 굉장히 거슬리기도 했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할 순 있지만 저 같은 어른이 보기엔 복이 없이 생겼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 성격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저에게 세상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회사 사모님이라며 저를 비롯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요. 주방 사람들도 다 싫어했습니다. 참 저는 마음이 미묘했던 게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며느리인데 사람들이 좋다고 칭찬해 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주위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걸 지켜보자니 아들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까 싶기도 했지만 뭐 며느리와 얼굴도 트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책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거슬리는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을 땐 식단을 보양식으로 준비하라며 마냥 착한 여자처럼 굴고 세상에서 제일 남편을 끔찍하게 여기는 요부처럼 굴다 아들이 없을 때는 순식간에 돌변하더라고요. 저한텐 음식이 왜 이렇게 맛없냐, 실력이 형편없냐, 잘라버릴 거다, 이런 독한 말들을 내뱉기도 했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아들 생각해서 꾹 참고 일을 했어요. 제가 며느리가 하는 말에 반박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아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주방에 혼자 마른 행주로 젖은 그릇을 닦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며느리가 식당에 들어오더니 홀 의자에 앉더군요. 그런데 뭔가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주변에 누가 없나 살피기도 했고요. 주방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있는 줄 미처 보지 못했나 봐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억지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방 전체가 울리는 통에 통화하는 소리가 너무나 잘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여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애교 섞인 말투가 따로 없었어요. 저는 아들과 통화하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숨이 막히네요. 며느리는 남편 명의로 된 회사와 아파트를 꿀꺽하기 위해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통화 내용이었어요. 회사 문서가 어떻고 아파트가 어떻고 그런 얘기들이 오갔고요. 그리고선 자기야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그러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닦던 그릇을 살짝 내려놓곤 숨죽이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재무팀에서 이러면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전화하는 상대가 아들 회사 돈 관리를 하는 재무팀장인 듯 했어요. 통화 내용으로 봐선 이미 오래된 사이였고요. 몇 시에 내가 도장을 줄 테니 어떻게 하고 그러면 문서를 어떻게 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든 걸 자세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회사 명의와 아파트 명의를 바꾸기 위한 작전인 건 분명하더라고요. 거기다 두 사람이 불륜이라니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더군요.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자 전화를 끊더니 식당을 한번 쓱 둘러보곤 나가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식당에서 나가자 쪼그려 있던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해서 들은 그대로 말을 해줬습니다. 며느리 계획이 어찌나 치밀했는지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에 믿질 않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파렴치한 계획을 할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엄마가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듣고 놀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고맙다면서 자기가 일단 알아서 하겠다며 저더런 신경 쓰지 말고 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 말을 또 안 믿어주는 건가 싶어서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또 쥐죽은 듯이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식당을 휘젓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살갑게 아들에게 대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공장의 형사들이 들이닥치더니 며느리 이름을 부르며 찾는 겁니다. 순간 저는 며느리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식당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뻔뻔하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럽냐며 형사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형사들이 며느리에게 공금횡령죄로 긴급 체포한다고 수갑을 채우는데 그런 와중에도 며느린 자기 죄를 뉘우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둥, 증거가 있냐는 둥, 있는 난리 없는 난리를 동네 창피하게 다치길래 증거? 네 시애미가 갖고 있다 이 몰상식한 년아. 내 아들이 얼마나 그간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너 같은 걸 만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런 천벌을 받으련?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는 미쳤냐며 저에게 들이박더군요. 아줌마 정신 나갔어? 우리 남편 부모님 다 뒤진 지가 언젠데 헛소리야. 자, 이분 당신 시어머니 맞으니까 일단 차에 타시고 서해 가서 우리 얘기합시다. 형사 말을 들은 며느리 표정이 그제서야 똥빛이 되어 군말 없이 차에 타더군요. 사모님이 잡혀갔으니 공장은 뒤집어졌죠. 거기다 공금 횡령죄라니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처음 듣고 나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시켰고 아내와 재무팀장이 그간 벌인 일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말이 제가 그때 얘기를 안 해줬더라면 정말 회사가 넘어갈 뻔했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그렇게 피땀 흘리며 일군 회사를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바꾸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생활 7년 동안 13억이나 해먹었더군요. 여우 같은 것들이 많이도 해먹었네요, 진짜. 아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갖고 온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했다는 사실에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특히나 아들이 재무팀장을 아껴왔고 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했었다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회사의 기밀도 많이 알고 있었다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 이후에 아들은 다른 직원들도 믿지 못할 만큼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워했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사업을 정리하고 이혼 후에 알콩달콩 저랑 둘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자그마한 해장국집을 합니다. 재무팀장은 공무상 횡령죄로 징역 3년에 노역 복무까지 선고받았고 며느리는 공금 횡령죄로 징역 5년 선고받고 상간 손해배상 청구까지 끝낸 상황이에요. 요즘도 아들이랑 점심 장사 마치고 간간히 그때 얘기를 주고받아요. 제가 그때 주방에서 며느리 얘기를 듣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합니다. 멀쩡하게 눈앞에서 회사를 뺏길 뻔했죠. 그러고 보니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린 날 아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상처를 이렇게 갚아주도록 하늘에서 남편이 기회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모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아들은 홀 서빙 보며 가끔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실수마저도 저에겐 너무 행복할 만큼 아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